누나 걔들이 날 잡으러 와. 살려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절규. 병원 중환자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왼팔이 부러진 채 그렇게 누워있는 동생. 서준의 손을 잡은 서연의 눈에서 차디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 아래 감춰진 총상 흉터.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이제 공무원도 교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동생을 위한 한 사람의 누나로서 잔혹한 복수를 다짐할 뿐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세요? 바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포근한 집 소파에 기대어서 듣고 계신가요? 잠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었던 한 여자가 학교 폭력으로 쓰러진 남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통쾌한 참교육과 정의 구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10년 동안의 특수 임무 생활을 1년 전부터 시작한 평범한 삶. 하지만 아직도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가슴 아래에 남은 총상 흉터는 비가 올 때면 꼭 욱신욱신 쑤셔왔습니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과거의 삶을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자꾸만 상기시켰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서준. 그녀의 17살짜리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기숙사 점호 시간일 텐데 의아한 전화였죠. 서준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기숙사 점호 시간 아니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서준의 평소처럼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울음이 뒤섞인 소리. 누나. 서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왔습니다. 걔들이 나 잡으러 와. 살려줘. 아. 그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서준아. 진정하고 말해봐. 지금 어디야? 누가 널 쫓고 있어? 옥상. 화랑고등학교 기숙사 옥상이야. 걔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누나.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봐. 걔들 비밀을 알아버렸어?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알았지. 바로 그때 전화 너머로 문이 부서지는 듯 황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서준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완더건 끊겨버렸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옷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소형 추적 장치, 섬광탄,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소형 권총까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들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공포.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며 서연은 서준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나는 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15살이던 서준이 물었었죠. 그날도 서연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외교부 소속. 거짓말. 누나 가방에서 이거 봤어. 서준이 작은 배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만이 가지는 특수 식별 표식이었죠.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그거 그냥 장난감이야. 누나, 난 이미 다 알아. 국가안보국 특수요원이잖아.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정복해오는 사람들. 나 바보 아니라고. 서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국가기밀이야. 서준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서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진짜야. 우와. 대박. 내 누나가 진짜 스파이라니.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래.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절대 이 길로 오면 안 돼. 약속해.
서준아. 서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화랑특수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떡하니 합격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국제영재학교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정보요원과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가의 특별기관이었죠. 서준아. 왜 그랬어? 누나랑 약속했잖아.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었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 영웅 말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웅 같은 건 없어. 서준아. 이 세계엔 그저 임무와 희생뿐이야. 화랑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번쩍이고 있었고 교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연은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 이서준 학생이 여기에 다니고 있어요. 한 교사가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되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서준 학생이 기숙사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서준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왼팔은 하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박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동생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머리 부상이 커서 현재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사가 잠시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처들이 전부 추락 때문에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연이 날카로운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몸 곳곳에 오래된 멍자국과 상처들이 보입니다. 손목에는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고요. 이건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죠. 서준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서연은 조용한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학용품들 사이에 가방 바닥 안쪽에 숨겨진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서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복구하자 서연은 기가 막힌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열등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내일은 더 재밌는 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라. 누구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누나까지 끝장이야. 마지막으로 삭제된 사진첩에는 서준의 멍든 몸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열댓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빙둘러싸고 군사훈련을 빙자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이름이 뭐냐? 이간첩 새끼야. 너 같은 놈은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은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서연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죠.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 밤거리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서연은 국가안보국 소속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코드명은 고스트. 남성 중심의 특수요원 세계에서 그녀는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최고의 공작원으로 인정받았죠. 평양에서 암호 해독사로 위장해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고스트. 이 문서 좀 봐. 팀장 최경수가 작은 사무실에서 서연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던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쪽 고위층과 북측의 비밀 거래라고요. 조용히 해. 이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정보야. 그럼 왜 제게 보여주신 거죠?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함정에 빠진 것 같아.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의 은신처는 북한 특수부대에게 습격당했고 팀원 5명 중 서연만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갈비뼈 아래에 총상을 입었지만 휴전선을 넘기까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 귀환 후 공식적으로는 작전 실패로 인한 팀원 전체 사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특별 보호 조치 아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특수전 교官으로 일하다 1년 전 완전히 은퇴하여 민간인이 된 것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목이 타는 듯해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지난 8년간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서준이 찍은 영상을 주의 깊게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완장에는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 문서에서 크레센트.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화랑고등학교를 방문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서연은 화랑특수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비상 상황 때문인지 보안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서준의 보호자 자격으로 쉽게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학교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의 전통 한옥 양식을 가미한 디자인은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색 교복을 입고 있었고 마치 군대처럼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안내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황인철은 6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여러 정부기관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인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준 학생의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서연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왜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죠? 황인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서준 학생은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최근 심리평가에서 불안 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담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저희 같은 특수교육 환경에서는 간혹 발생합니다. 모든 학생이 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준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학교 폭력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황인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아시겠지만 10대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장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그럼 이건요. 서연이 서준이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황인철은 영상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훈련 규정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서준 학생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 완장에 있는 그 초승달 문양은 뭔가요? 황인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아, 그건 학생회 상임위원회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우수 학생들이 학교 행사와 훈련 보조를 담당하죠. 서연은 이 설명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였죠. 동생의 소지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방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김미나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서연이 교장실을 나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저는 서준이 담임인 김미나입니다. 함께 기숙사로 가시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서연은 김미나 선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사훈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교사는 아니군. 선생님, 저희 서준이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서준이는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특히 암호학과 언어 분야에서 재능이 특출났.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김미나 선생이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급생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강민 학생과요. 최강민이요 누굽니까? 3학년 학생회장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좀 엄격한 면이 있어서요. 그들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주변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복도마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 출입구의 생체 인식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 이곳은 학교라기보다 거의 군사시설에 가까웠습니다. 서준의 방은 2인실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 서준이 개인 물품은 어디 있나요? 김미나 선생은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교과서 몇 권과 간단한 세면 도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건요. 학교에서 지급한 태블릿은 아마 사고 당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개인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방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흠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당겨보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그 노트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김미나 선생이 물었습니다. 옥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미나 선생은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옥상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찰의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 선생이 교직원 카드로 문을 열었. 서연은 옥상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한 점은 옥상 난간이 성인 허리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였죠. 서준이 스스로 뛰어내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녀는 난간 근처에서 아주 작은 혈흔과 찢어진 옷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옥상 문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언제부터 고장나 있었나요? 김미나 선생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눈에 띄지 않게 혈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 몇 개도 작은 증거봉투에 담았죠. 학교를 떠나기 전 서연은 다른 교사들도 만나보려 했지만 갑자기 학교 전체에 비상벨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이건 훈련 알람입니다. 모든 외부인은 즉시 학교를 떠나셔야 합니다. 김미나 선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났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한 학생이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괜찮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학생이 그녀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잽싸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죠. 차에 올라탄 서연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제 이름은 박소희입니다. 서준 오빠 친구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 10시 학교 뒤 달빛 카페에서 뵈었으면 해요. 조심하세요. 서연은 우선 병원으로 돌아가 서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담당 의사는 그의 뇌파에서 아주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었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죠. 병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은 서연은 서준의 방에서 찾아낸 숨겨진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노트에는 온통 암호로 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특수훈련을 받은 경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의 메모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9월 15일. 오늘 우연히 크레센트 멤버들의 비밀 회의를 목격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선 무언가 다른 걸 계획하고 있다. 9월 20일. 교관실 컴퓨터를 몰래 확인했다.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생 동아리가 아니다. 국가안보국과 직접 연결된 비밀 프로그램인 것 같다. 9월 25일. 최강민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10월 1일. 크레센트 멤버들이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소문이 돈다. 실제 작전에 학생들을 이용한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 10월 5일. 누나에게 알려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 하지만 누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 마지막 메모는 사고 전날 날짜였습니다. 10월 10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USB에 전부 복사해 두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적 음모다. 이제는 누나에게 연락해야만 한다. 서연은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서준이 위험에 처한 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비밀을 발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박소희와의 약속을 위해 달빛 카페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였죠.
서연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다행히 미행이나 감시의 흔적은 없었죠. 정확히 밤 10시 박소희가 나타났습니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서연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준 오빠가 항상 선배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박소희 학생, 서준이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소희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건 자살이 아니에요. 오빠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크레센트 멤버들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크레센트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소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크레센트는 화랑고등학교 안에 있는 비밀 엘리트 조직이에요. 매년 각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죠. 그들은 특별 훈련을 받고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의 활동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 리더가 아니에요. 국내외에서 실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 같은 거였지만 이제는 소희가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폭력적인 임무도 서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채죠? 저도 크레센트 후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에서 탈락했죠. 제가 살아있는 표적을 공격하길 거부했거든요. 서연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표적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최종 테스트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중에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신문하는 거였어요. 실제 사람을요. 저는 당연히 탈락했죠. 아마 서준 오빠도 같은 테스트에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빠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희야. 크레센트 리더는 누구지? 최강민이라는 학생인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오빠가 올해 리더예요. 하지만 진짜 권력은 교장 선생님하고 몇몇 교관들에게 있어요. 특히 류 교관이요. 류 교관, 류정환 교관이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크레센트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류정환, 8년 전 북한에서의 임무 때 본부에서 그들을 지원했던 작전 책임자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희야. 서준이가 크레센트에 대해 무슨 정보를 발견했는지 아니 소희가 다시 주변을 살피고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준 오빠가 교관실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전부 복사했대요. 그 파일에는 크레센트가 수행한 불법 작전 기록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국내 정치인들 사찰, 해외에서의 비밀 작전들, 심지어 암살 훈련까지요. 그 파일은 지금 어디 있지 오빠가? USB에 복사했다고 했어요. 아마 오빠 소지품 중에 있을 거예요. 서연은 병원에서 받은 서준의 소지품 중에 USB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갑자기 카페 창밖으로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야, 누구에게 우리 만남에 대해 말한 적 있니?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맹세해요.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손을 재빨리 카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뒷골목으로 나오자마자 검은 교복을 입은 3명의 학생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그리고 박소희? 이 밤늦게 이런 후미진 곳에서 만나다니 아주 흥미롭네요. 완장에 초승달 문양이 있는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죠. 최강민이군.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설의 고스트. 이서연 선배님이시군요. 우리 세계에서는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강민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지? 단순합니다. 박소희는 저희가 데려가고 선배님께는 이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정중한 경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순 없지. 강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선배님, 충고 하나 해드리죠. 괜히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선배님의 과거도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잖아요. 평양에서의 작전 실패, 동료들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밀 임무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스트. 선배님이 8년 전에 발견했던 그 비밀 문서들까지도요? 그리고 선배님의 동생도 우연히 같은 문서를 발견했죠. 유전인가요? 아니면 그저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건가요? 서연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발견했던 문서와 서준이 찾아낸 USB의 내용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강민이 손짓하자 다른 두 학생이 소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박소희, 넌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학교 규율을 어겼으니 징계를 받아야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 강민의 팔을 꺾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건 여기까지다. 강민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선배님. 저희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고 한 학생의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오랜 특수훈련 경험 덕분에 서연에게 3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한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 곧 깨닫게 되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어설픈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 잘 훈련된 전문 요원에 가까웠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서연은 세 학생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강민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분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선배님, 당신은 이미 우리의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소희의 손을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차로 달려가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저 애들을 그렇게 쉽게? 소희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희야, 넌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저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찾아올 텐데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지인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당분간 그곳에 머물러. 서연은 과거 북파공작원 시절 동료였던 정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설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죠. 소희를 안전하게 보낸 후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서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준의 소지품에서 찾은 그 USB를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안전한 장소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레센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화랑고등학교와 국가안보국의 비밀협력 계획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크레센트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초특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법적인 규제와 윤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작전이든 수행할 수 있는 그림자 요원을 키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이 프로그램이 새벽별 작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남북 밀거래, 고위층 리스트, 이중 스파이 같은 핵심 키워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8년 전 서연이 북한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문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북한 고위층 간의 추악한 비밀거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중 스파이들의 활동,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문서 말미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서연의 북한 임무 팀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사진 옆에는 제거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오직 서연의 사진에만 실패, 제시도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과 그녀의 팀이 그 비밀 문서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출시켰고 그 후 모두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준이 같은 비밀을 발견했고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믿고 전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 그들이 이런 국가안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언론 그들이 이토록 폭발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그녀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병원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서준 환자의 병실에 침입했어요. 지금 의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서준의 병실에서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정맥주사에 이상한 물질을 주입한 것 같습니다. 급성 독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은 병실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에는 화랑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간호사로 위장해 서준의 주사기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이서연 씨, 나 교장 황인철이요. 유감스럽게도 당신 동생이 또 사고를 당했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 이 일에서 손 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란 걸.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렇소.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과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요. 내일 오전 9시 학교로 오시오. 혼자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동생은 살려주지.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몸에서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규칙 안에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고스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과거 공작원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옛 동료 정태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설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과거 북한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들의 인연은 여전히 끈끈했습니다. 이게 네가 원했던 것들이야. 태수가 검은색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추적장치, 무선 해킹 도구, 비살상용 무기들, 그리고 이건 최신형 열감지 감시 장비야. 군사용이라 민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건이지. 서연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큰 빚을 졌네. 빚은 무슨? 네가 내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는데.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장비들 다 뭐에 쓰려는 거야? 설마 정말로 크레센트를 상대하려는 건 아니지.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나 같은 북파 공작원 출신도 접근 권한이 없을 정도로 깊숙이 숨겨진 프로젝트라고만 들었지. 내 동생이 그들 때문에 저렇게 됐어. 태수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태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그들은 우리가 알던 적과는 차원이 달라. 그들은 정부 내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어. 서연은 장비를 챙기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USB의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여 3개의 다른 위치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정태수에게, 다른 하나는 특수 암호화된 보안 이메일 계정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옛 동료, 정보부 요원 윤지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태수가 건네준 특수 태블릿을 켜고 자동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사흘 내에 그녀가 특정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주요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공개되도록 설정한 것이었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만큼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사흘 안에 연락이 없으면 알아.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내 동생도 내가 꼭 지켜주마. 서연은 마지막으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특수 위장용 페인트를 얇게 발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8년 전으로 고스트로 불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적진에 침투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한 번만 더.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고스트가 되자. 밤이 깊어질 무렵 서연은 화랑고등학교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외곽의 산자락에 위치해 일반 주택가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CCTV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감지 장비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경비원 셋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두 명이 학교 둘레를 순찰하고 있었죠. 서연은 태수가 구해준 학교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 배수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학교 뒤편 울타리를 향해 소리 없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열 감지 장비를 통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며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찰 경비원이 지나간 직 그녀는 재빨리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학교 뒤편 숲에 도착한 서연은 설계도에 표시된 배수로 입구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특수 도구로 쉽게 제거할 수 있었죠. 배수로 내부는 축축하고 좁았습니다. 서연은 헤드램프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전진했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이 배수로는 학교 본관의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기어간 후 서연은 내부로 향하는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출구 너머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배수로 덮개를 열고 지하실로 올라섰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낡은 파이프와 기계들 사이로 몸을 숨길 곳은 많았습니다. 서연은 태수가 준 학교 내부 감시 시스템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근처의 전기 패널을 열고 장치를 연결했죠. 이 장치는 특정 구역의 CCTV에 미리 녹화된 루프 영상을 전송해 그녀가 감지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습니다. 루프 설정 완료. 서연이 작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분 동안 1층과 2층 복도 카메라 무력화. 이제 그녀는 비교적 자유롭게 학교 내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찰하는 인적 감시는 피해야 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학교는 한밤중이라 대부분의 조명이 꺼져 있었죠. 서연은 벽에 바짝 붙어 이동하며 복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류정환 교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덕분에 서연은 류정환의 사무실이 2층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통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근처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피자 한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완전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사라진 후 서연은 다시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류정환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소형 해킹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 장치는 특수 알고리즘을 통해 대부분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그녀는 장치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작동시켰습니다. 트리미즈. 서연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장치의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류정환의 사무실은 예상대로 군대 내무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국가기관의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먼저 방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 장치나 추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책장 틈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고 재빨리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걸 사무실에 숨겨놓다니. 보통 인간이 아니군.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서연은 류정환의 컴퓨터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준 특수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자 서연은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센트, 화랑, 새벽별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어야 할 텐데. 그녀는 숨겨진 폴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연은 흑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류정환의 책상 서랍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었지만 마지막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금속 도구로 잠금 장치를 따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만 서연이 안에서 잠가둔 상태였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몇 초 후 밖에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서연은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마침내 서랍의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파일 폴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스트 작전. 서연이 폴더에 적힌 제목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서연의 북한 임무에 관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임무 계획부터 팀원 정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문서에 따르면 서연과 그녀의 팀은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의 특정 고위층이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되었고 그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모두 제거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흑조 프로젝트 폴더를 연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로 돌아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생 조직이 아니라 새벽별 작전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남북한의 현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통합 정부를 수립하려는 쿠데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준이 화랑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준을 선발했고 그를 통해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진실에 접근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던 셈이죠. 서연은 모든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노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복도 건너편 어두운 교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이동하던 중 서연은 소리가 나는 교실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최강민과 몇몇 크레센트 멤버들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별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우리의 역할은 목표물들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것이다.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린 아직 학생이잖아. 다른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린 학생이 아니야. 우린 크레센트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특수 요원이지. 최강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우린 정식 요원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한 여학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이 학교에 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 그녀가 진실을 알아내면. 최강민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있잖아. 그녀의 동생 이서준이 있으니.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듣기로는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던데. 괜찮아. 최강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녀만큼 훈련받았어. 게다가 새벽별 작전은 바로 내일 시작돼.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게 늦을 거야. 서연은 이 대화를 몰래 전부 녹음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교실에 들어가 그들이 남기고 간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벽별 작전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고 그 안에는 몇몇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목록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중에는 서연도 알고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현직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유명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양쪽의 현체제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서현은 신중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유정환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USB 복사가 완료되었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화랑고등학교의 최종 책임자인 황인철 교장이 이 모든 일에 과연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실의 보안은 유정환의 사무실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서연은 더 고급 해킹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문을 여는데 거의 1분이 걸렸습니다. 교장실 내부는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넓은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서연은 먼저 교장의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이 삭제된 상태였죠. 이상하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교장실을 더 자세히 살폈고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열기 위한 도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녀는 교장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암호화된 메모들이 가득했지만 한 페이지에는 명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인천항 17번 창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새벽별 작전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즉시 기록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려던 바로 그 찰나 책상 위의 전화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몇 번의 벨 소리 후 자동 응답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교장님, 류정환입니다. 교장실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시스템에서 누군가 교장님 컴퓨터에 접근했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교장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팀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계획했던 탈출 경로로 향했지만 그쪽 방향에서도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숨가쁘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학교 전체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주변 길가의 보안 요원들이 쫙 깔렸고 수색조가 건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서연은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교 남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옥상 출입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옥상의 거대한 설비장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을 거야? 모든 출구는 봉쇄됐으니 샅샅이 뒤져보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막탄을 힘껏 던져 옥상을 자욱한 연기로 가득 채웠고 그 혼란을 틈타 옥상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특수 와이어를 난간에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번개처럼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높이라 아찔했지만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은 서연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서연은 즉시 숲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보안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후 서연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부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랑고등학교와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교폭력 집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비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바로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숲을 통과해 학교에서 최대한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은 다음 행동 계획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믿고 전해야 할지, 어떻게 서준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미친 새벽별 작전을 막을 수 있을지. 학교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 서연은 정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나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새벽별 작전이라는 게 있어. 내일 시작될 예정이야. 새벽별 작전. 그건 또 뭐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남북한 통합을 빙자한 비밀 쿠데타야.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태수야. 우리가 막아야 해.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서연은 안전한 만남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완전히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크레센트. 서연은 주변을 날카롭게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내부에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구일까?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가 아닌 훨씬 더 강력한 고백이량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한 대의 검은색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지수. 그녀가 믿고 증거 사본을 보냈던 과거의 동료 윤지수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내가 도와주러 왔어.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태수 오빠가 연락했어. 네가 크레센트를 혼자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뒤를 밟았지.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연락했다고 그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새벽별 작전에 대해 말한 건 방금 전인데. 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건.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부 정보원, 그것은 바로 정태수였습니다. 태수가 크레센트의 일원이었구나.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해해야 해. 우린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어. 새벽별 작전은 썩어빠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도 그들 편이었어? 지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우리와 함께하자. 내 재능은 너무 소중해. 우리는 네가 필요해.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결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 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 지수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서연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섬광 포금기였습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강렬한 빛과 소음이 숲속을 가득 채웠고 지수는 일시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그 혼란을 틈타 지수의 오토바이를 탈취했습니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태수와 지수가 배신자라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옛 상관이었던 한정혁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자정이 넘은 시각, 서연은 한정혁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강 근처의 호화로운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정혁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부장님, 새벽별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서연은 어떻게 됐나? 한정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증거는 제한적일 겁니다.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심하지 마. 그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그녀를 찾아내. 서연은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정혁 부장마저 새벽별 작전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는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다행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서준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깨어났다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크레센트가 서준을 다시 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한정역의 사무실을 빠져나온 서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녀는 추격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SUV 세 대가 그녀의 오토바이를 바싹 뒤쫓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서연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일방통행로, 역주행, 심지어 계단까지 그녀는 오토바이를 마치 자신의 몸처럼 능숙하게 조종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 중 한 대가 서연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며 차량 문을 열어 그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최고 속도로 한강 다리를 향해 몰았습니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추고 그대로 난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추격자들이 당황하여 급히 차를 세우는 동안 서연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시커먼 한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특수훈련 시절 그녀는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한 생존 기술을 수없이 익혔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서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한 후 강가로 조용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서연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크레센트와 새벽별 작전의 주모자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려 들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서준의 병실로 가는 길.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한정혁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준의 병실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자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비상구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서연은 의사가운 하나를 훔쳐 입고 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한정혁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그 순간 한정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연. 결국 여기까지 왔군. 서연은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장님.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새벽별 작전, 크레센트, 그리고 당신의 역할까지도요. 한정혁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텐가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됐다.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서연아. 바로 그때 시끄럽던 병원 경보가 뚝 멈추고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은 정상 활동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한정혁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내놓아라. 이 일은 국가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될 문제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내 동생을 해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한정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8년 전에도 널 버렸던 거야. 넌 항상 그렇게 원칙만 따지니까.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정혁 역시 처음부터 이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부장님도 처음부터 함께였군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서연아,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일부의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면 그건 결코 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서준 환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정혁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부장님, 제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정혁과 그의 부하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그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한정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박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요. 선배님, 서준 오빠가 부탁한 대로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서준이의 부탁 그 애는 의식이 없었잖아.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서준 오빠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에게 USB 복사본 하나를 맡겼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해뒀죠.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의 도착으로 한정혁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혼란을 틈타 소희와 함께 병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기댄 채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다 봤어. 전부 다. 서연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근데 봤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서준이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크레센트가 뭔지, 누나가 왜 그들의 표적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화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까지도.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야. 서준은 자신이 화랑고등학교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가 발각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해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복사해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옥상에서 추락한 것은 자살 시도가 아니라 크레센트 멤버들의 공격을 피하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소희에게 USB 복사본을 맡겼어. 그리고 내가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일주일 후에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경찰에 공개하라고 미리 지시해뒀지. 서연은 동생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서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를 닮았나 보지. 어펜.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국가정보원 배지를 단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서준 군. 저는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 임수연입니다. 두 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어떻게 믿죠? 임수연 팀장은 서연에게 아주 익숙한 작전의 코드명을 말했습니다. 저는 미스트 작전의 생존자입니다. 8년 전 당신과 같은 팀에 있었죠. 고스트.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의 생존자는 나 하나뿐이었어.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시 통신 담당이었던 오유진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가까스로 탈출해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가 알려준 세부 사항들은 오직 당시 팀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이, 정말 너였어. 네, 서연 언니. 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임수현. 아니 오유진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새벽별 작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전국 각지에서 크레센트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때 병실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랑고등학교 관계자들과 국가안보국 고위 인사들의 대대적인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전복음모, 남북 비밀 공작, 미성년자 불법 동원 같은 충격적인 키워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임수연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벽별 작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임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북한의 특정 고위층들 간의 비밀 통합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통일이 아니라 양측의 썩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추악한 계획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장애물로서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시켰군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쉬운 미성년자들을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박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소희야, 괜찮니? 소희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수연 팀장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거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이 반사적으로 무기를 꺼내려 하자 소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냥 총이 아니에요. 독극물 주사기라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너는 대체 누구야? 소희의 눈에 차갑고 공허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크레센트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특별히 훈련받았어요. 임수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나 간단해요. 지금 당장 모든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전부 파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무기를 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이서연 선배님,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알아. 소희야, 나도 한때는 너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어. 국가를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로 옳은 건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어. 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교관님이 그랬어. 의심은 약함이라고. 아니, 소희야. 의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야. 아무 생각 없는 맹목적인 복종이야말로 진짜 약함이지. 서연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가 크레센트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그들은 널 이용했어. 소희야, 어린 너를 감정이 없는 무기로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소희의 눈에 붉은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버리면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는 크레센트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넌 그저 16살 소녀야. 소희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너 자신을 찾아갈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어. 소희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들고 있던 무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임수연의 팀이 재빨리 소희를 안전하게 제압했습니다. 서연은 소희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이제 다 끝났어. 그 후 몇 주 동안 크레센트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로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화랑고등학교는 즉시 폐쇄되었죠. 류정환과 한정혁을 비롯한 음모의 주모자들은 국가 전복 시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과 서준은 중요 증인으로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용기 있게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시스템적 폭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더러운 목적을 이루려 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서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등학교로 전학했고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제안을 받아 학교 폭력과 아동 착취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은 이제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크레센트의 피해자였던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소희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심리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죠. 소희는 특별히 서연의 보호 아래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8년 전,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동료들을 위한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서연과 오유진은 서로를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서준은 크레센트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지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과 불법적인 훈련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설립 기념식에서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해자였지만 어쩌면 그들 역시 더 큰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곧 정의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훌쩍 자란 동생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 세상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립 기념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크레센트는 하나의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스트.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학교의 위치와 상세한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서연 언니, 나도 이번엔 끝까지 함께할게. 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이용하고 해치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또 다른 서준이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